플루타르크 영웅전.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인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플루타르크의 영웅전. 영웅이란 무엇인가,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얼마나 깊이 추락할 수 있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1장, 두 건국자 테세우스와 로물루스. 아주 오래전 지중해 세계에 두 개의 위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 다른 하나는 로마. 그리고 이 두 도시에는 각각 전설적인 건국 영웅이 있었습니다. 먼저 테세우스.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어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 커다란 바위 아래에 검과 신발을 숨겨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 바위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면 이것들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게 하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 테세우스는 자랐고 마침내 그 바위를 들어올렸습니다. 검을 허리에 차고 신발을 신고 그는 아테네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길은 바닷길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뱃길 대신 산적과 괴물이 들끓는 육로를 택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그 시대에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온 그리스가 그의 이름을 노래했고 어린 테세우스의 가슴에도 헤라클레스의 이야기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플루타르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테세우스는 밤마다 헤라클레스의 업적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는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언젠가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해내리라 다짐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는 길에 그는 여행자의 다리를 꺾는 산적 스키론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고 지나가는 사람을 침대에 눕혀 몸을 자르거나 느리는 잔혹한 프로크루스테스를 그 자신의 침대 위에서 처치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테세우스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에게 매년 소년 소녀 14명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미궁 깊은 곳에 사는 괴물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자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물의 무리에 섞여 크레타로 가겠다고.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아들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오거라. 돌아올 때 배에 흰 돛을 달아라. 그러면 내가 멀리서도 내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테세우스는 크레타에 도착했고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실타래를 얻어 미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노타우로스를 쓰러뜨렸습니다. 실을 따라 미궁을 빠져나왔고 아테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테세우스는 흰 돛을 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검은 돛을 단 배가 아테네 항구로 다가오는 것을 본 아이게우스 왕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절벽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바다가 바로 에게해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승리의 영광과 아버지의 죽음.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환희와 비극이 뒤엉켜 시작됩니다. 이제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를 봅시다. 로물루스와 그의 쌍둥이 형제 레무스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숙부 아물리우스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왕위를 되찾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 둘은 광주리에 담겨 티베르 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광주리를 부드럽게 밀어 기슬게 되었고 한 마리 암늑대가 다가와 젖을 먹였습니다. 이후 양치기 파우스툴루스가 아이들을 발견해 자신의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거칠고 용맹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자신들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후 그들은 숙부를 몰아내고 할아버지에게 왕위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에 도시를 세울 것인가? 로물루스는 팔라티누스 언덕을, 레무스는 아벤티누스 언덕을 원했습니다. 둘은 신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를 관찰하는 조점을 치기로 한 것입니다. 레무스가 먼저 6마리의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로물루스가 12마리를 보았습니다. 누가 이긴 것인가? 먼저 본 레무스인가? 더 많이 본 로물루스인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로물루스는 자신의 언덕에 도랑을 파고 성벽에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레무스는 형을 비웃으며 그 낮은 성벽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성벽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그 순간 로물루스가 칼을 들었습니다. 내 성벽을 넘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될 것이다. 형제의 피가 새 도시의 첫 번째 성벽 위에 흘렀습니다. 로마는 형제 사례라는 원죄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플루타르크는 이 두 건국자를 나란히 놓으며 묻습니다. 테세우스는 괴물을 죽이고 도시를 구했지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로물루스는 도시를 세웠지만 형제를 죽였습니다. 위대함의 대가란 언제나 이토록 잔혹한 것일까요? 2장 두 정복자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이름을 떠올릴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플루타르크는 바로 이 두 사람을 짝지어 놓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전체를 정복한 강력한 왕이었고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자부심 강하고 격렬한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알렉산드로스에게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세계 최고의 철학자가 이 소년의 가정교사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가장 사랑했는데 항상 단검 옆에 일리아스 사본을 두고 잤다고 합니다. 그에게 아킬레우스는 단순한 문학 속 인물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16살 때 벌써 아버지를 대신해 반란을 진압했고 18살의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핵심 기병대를 이끌어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의 아버지가 암살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알렉산드로스는 반란을 진압하고 곧바로 동방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페르시아 제국.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는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3만에서 5만 정도. 수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소스 전투. 좁은 해안 평야에서 양군이 맞닥뜨렸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직접 기병대 선두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다리우스 왕 자신이었습니다. 전장의 혼란 속에서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 페르시아 중앙을 뚫고 들어가자 다리우스는 전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적의 왕이 도망친 전장. 남겨진 것은 다리우스의 천막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와 함께 다리우스의 어머니, 아내, 딸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알렉산드로스가 보여준 태도를 플루타르크는 특별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된 왕족 여인들에게 깍듯이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여전히 왕족의 예우를 받을 것입니다. 다리우스의 어머니 시시감비스는 감동하여 이후 알렉산드로스를 아들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훗날 알렉산드로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시감비스는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뒤에 따라 죽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로 추대되었고 가우가멜라에서 다리우스를 다시 격파했으며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계까지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가장 오랜 벗이자 충신인 클레이토스. 그는 이소스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의 칼이 알렉산드로스를 향할 때 그 칼을 막아낸 것이 바로 클레이토스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술이 오가고 아첨꾼들이 알렉산드로스를 신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이토스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당신 혼자만의 것이란 말이오. 피를 흘린 것은 마케도니아 병사들이오. 당신의 아버지 필리포스의 업적은 어디로 갔소? 알렉산드로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클레이토스를 끌어냈지만 클레이토스는 다시 돌아와 계속 쏘아붙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경비병의 창을 빼앗아 클레이토스를 찔렀습니다. 클레이토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창을 뽑아 자신의 목에 겨누었고 주위 사람들이 간신히 말렸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 그는 천막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살려준 벗을 내 손으로 죽이다니. 32살. 알렉산드로스는 바빌론에서 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카이사르를 봅시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와 달리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독재관 술라의 숙청 목록에 올라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플루타르크가 전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카이사르가 해적에게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몸값으로 은 20달란트를 요구하자 카이사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달란트? 내 가치를 모르는군. 50달란트를 요구해라. 포로 생활 동안 카이사르는 해적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시를 읊어주고 연설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려나면 너희를 모두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겠다. 해적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습니다. 몸값이 지불되어 풀려난 카이사르는 곧바로 배를 모아 해적들을 추격했고 전원을 체포하여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포로 시절 자신을 나쁘지 않게 대한 것을 기억하여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먼저 목을 베어 고통을 줄여주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잔인함과 관용. 이 기묘한 조합은 그의 평생을 관통합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8년간의 전쟁으로 갈리아 전체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약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항복한 적에게는 놀라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루비콘 강. 기원전 49년 1월 카이사르는 이 작은 강 앞에 섰습니다. 이 강을 군대와 함께 건너면 로마법에 따라 반역자가 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 카이사르는 말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와의 전쟁, 이집트에서의 전쟁, 아프리카에서의 전쟁. 카이사르는 모든 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그는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 사이에 흥미로운 접점이 하나 있습니다.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젊은 카이사르가 히스파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의 동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측근이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카이사르가 답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내 나이에 이미 세계를 정복했는데 나는 아직 아무런 업적도 이루지 못했으니 정복자는 정복자를 알아보는 것일까요? 3장 두 웅변가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 세 번째 이야기는 칼이 아니라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모스테네스. 아테네가 낳은 최고의 웅변가.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뛰어난 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어린 시절 데모스테네스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발음이 불명확했고 숨이 짧아 긴 문장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어깨를 기묘하게 으쓱거리는 버릇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후견인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횡령해버렸습니다. 어린 데모스테네스는 가난과 신체적 약점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웅변가 칼리스트라토스의 재판 연설을 듣게 된 것입니다. 법정을 가득 채운 군중이 그의 말에 열광하고 그의 한마디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을 본 데모스테네스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의 훈련 방법은 처절했습니다. 입에 조약돌을 물고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이기며 연설 연습을 했습니다. 숨이 짧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파른 언덕을 뛰어오르면서 시를 외웠습니다. 어깨를 으쓱거리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천장에 칼을 매달아 어깨가 올라갈 때마다 칼끝이 찌르도록 했습니다. 지하실에 서재를 만들고 머리카락을 반쪽만 밀었습니다.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 없도록 스스로를 공부에 가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데모스테네스는 아테네 최고의 웅변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맞서야 할 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이자 그리스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야심찬 왕이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훗날 필리피카라 불리게 되는 일련의 연설들. 그는 외쳤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당신들은 언제까지 앉아서 구경만 하겠습니까? 필리포스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러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행동할 것입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입니까? 그의 말은 불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일어섰고 아테네는 마케도니아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아테네는 패했습니다. 바로 18살의 알렉산드로스가 기병대를 이끌어 그리스 연합군을 무너뜨린 그 전투입니다. 그리스의 자유는 끝났습니다. 데모스테네스의 말은 칼보다 약했던 것일까요? 이제 로마의 키케로를 봅시다. 키케로는 로마 공화정 말기 최고의 웅변가이자 정치가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이 아닌 기사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를 노부스 호모, 즉 신출내기라고 불렀습니다. 가문의 배경 없이 오직 자신의 재능과 말솜씨만으로 로마 정치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키케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카틸리나 음모 사건이었습니다. 기원전 63년 집정관이었던 키케로는 카틸리나라는 귀족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원로원 회의장에 카틸리나가 태연하게 앉아 있는 가운데 키케로는 일어서서 그 유명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카틸리나여, 그대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인가? 이 한 문장. 라틴어로 쿠오 우스케 탄뎀 카틸리나로 시작하는 이 연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사학의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카틸리나는 도망쳤고 음모는 분쇄되었습니다. 키케로는 조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곧 그의 몰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을 재판 없이 처형한 것이 후에 정적들에 의해 문제가 되었고 키케로는 추방당했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그의 삶은 권력자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았습니다.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았을 때 키케로는 카이사르에게 굽신거렸고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에는 다시 공화정의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손을 잡았을 때 키케로의 이름은 처형 명단에 올랐습니다. 추격자들이 다가왔을 때 키케로는 가마 안에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지친 키케로는 가마의 커튼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이리 와서 할 일을 하라.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아내 풀비아는 키케로의 잘린 혀를 핀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 혀가 자신의 남편을 얼마나 통렬하게 비난했는지를 기억하며 데모스테네스의 최후도 비슷하게 비극적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추격을 받은 데모스테네스는 신전으로 피신했지만 결국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습니다. 플루타르크는 이 두 웅변가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데모스테네스의 웅변은 물과 자기 부정의 산물이었다. 반면 키케로는 타고난 재능과 유머를 무기로 삼았다. 데모스테네스의 말은 무거웠고 키케로의 말은 화려했다. 그러나 둘 다 결국 자신의 말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혀보다 칼이 강한 시대. 그것이 이 두 웅변가의 비극이었습니다. 사장, 두 장군 한니발의 그림자 속에서 파비우스와 페리클레스. 네 번째 짝은 화려한 공격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의 지도자들입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 로마가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216년. 칸나이 전투.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로마군 8만을 포위 섬멸했습니다. 하루에 5만 명 이상의 로마 병사가 죽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니발이 곧 로마 성문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독재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파비우스 막시무스였습니다. 그런데 파비우스의 전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 파비우스는 한니발과의 정면 대결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대신 한니발의 군대를 멀리서 따라다니며 보급로를 끊고 소규모 기습을 가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격분했습니다. 저 겁쟁이, 한니발의 하인. 사람들은 그를 꾸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파비우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플루타르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비우스는 군중의 비난을 폭풍우 속의 선장이 파도를 대하듯 받아들였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배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한니발의 군대는 지쳐갔습니다. 본국에서의 지원은 끊겼고 이탈리아 동맹 도시들은 한니발 편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파비우스의 지연 전략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꼬물이라는 조롱은 로마의 방패라는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그리스의 인물이 페리클레스입니다. 아테네의 황금 시대를 이끈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30년간 아테네를 이끌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고 민주정을 발전시켰으며 예술과 철학을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졌을 때 그의 전략 역시 파비우스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스파르타 군이 아테네 영토를 짓밟고 농작물을 불태울 때 페리클레스는 모든 시민을 성벽 안으로 불러들이고 해군력으로 버티자고 했습니다. 정면 대결을 피한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성벽 위에서 자신의 농장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페리클레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페리클레스는 답했습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자라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대중의 분노를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전략을 고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플루타르크가 이들을 짝지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 군중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 5장 몰락의 초상 알키비아데스와 코리올라누스. 5번째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재능은 넘치지만 그 재능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킨 두 사람.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최고의 장군이었으며 그가 걸어가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만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그를 시칠리아 원정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을 때 그의 인생은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항 직전 아테네 전역의 헤르메스 석상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알키비아데스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정적들은 그를 소환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돌아가는 대신 알키비아데스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적국 스파르타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에서 아테네를 무너뜨릴 전략을 적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칠리아에 원군을 보내 아테네 원정군을 괴멸시키라고, 아테네 근처에 요새를 세워 지속적으로 압박하라고. 아테네를 사랑한다던 남자가 아테네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에서도 그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스파르타 왕 아기스의 아내와 밀통한 것입니다. 쫓기듯 스파르타를 떠난 그는 이번에는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스파르타에서 페르시아로. 그는 어디에서도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아테네가 위기에 처하자 아테네는 다시 알키비아데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추방당했고 결국 페르시아 영토 프리기아에서 암살자들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의 집이 포위되었을 때 알키비아데스는 칼을 들고 불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빗발치는 화살에 쓰러졌습니다. 재능은 최고였으나 충성심이 없었던 남자. 모든 곳에서 환영받았지만 어디에서도 끝까지 사랑받지 못한 남자. 코리올라누스는 로마 버전의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최고의 전사였지만 오만했고 평민을 경멸했습니다. 추방당한 그는 적국 볼스키족에게 가서 로마를 공격했습니다. 로마가 위기에 처했을 때 원로원의 사절도 신관들의 간청도 코리올라누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 볼룸니아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코리올라누스는 달려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로마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잃으셨습니다. 그는 군대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볼스키족에게 배신자로 처형당했습니다. 플루타르크는 묻습니다. 알키비아데스와 코리올라누스, 이 두 사람은 왜 몰락했는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재능은 넘쳤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자기 절제와 겸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6장 영웅이란 무엇인가? 플루타르크가 남긴 질문.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영웅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테세우스는 아버지를 잊었고 로물루스는 형제를 죽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친구를 살해했고 카이사르는 공화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는 결국 자신의 말로 세상을 바꾸지 못했고 알키비아데스는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플루타르크는 이들의 결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삶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서문에서 남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의 삶을 고치고 다듬으려 한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들여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본다. 플루타르크에게 영웅이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웅들의 위대한 전투가 아니라 사소한 농담, 위기의 순간에 내뱉은 한마디 식탁 위에서의 행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업적보다 그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이 책이 오늘날에도 읽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망, 두려움, 용기, 배신, 사랑, 오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감정으로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어서려 합니다.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울 속에서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